몸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체중 증가나 체중 감소 등 신체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삐용삐용 갑상샘에 이상이 생긴 걸 수 있다. 갑상샘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체온 조절과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 넘치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으로 나뉜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목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방치하기 쉬운 갑상샘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기력이 빠지고 또 피곤하면서 무기력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른 더위 때문이 아니라 갑상샘에 문제가 생긴 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친숙하게 관리받자 갑상샘 질환이라는 주제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네. 범어 샘편한 내과 송인욱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갑상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갑상샘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분비 대사내과를 찾아오시는 환자의 약 반수에서 앓고 계시는 갑상샘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경험한 많은 환자분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어봄으로써 질환에 더 친숙해지고 쉽게 관리받으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쉬운 표현으로 환자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갑상선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에 필수적인 갑상샘 호르몬을 생성, 이는 체온 유지에 필수적인 보일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박출량, 위장관 운동 조절, 근육의 수축, 뼈와 태아신경계 발달 등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찾아오는 병으로는 크게 기능질환과 혹질환이 있겠습니다. 기능질환에는 항진증, 저하증을 비롯한 일시적인 갑상선염에 의한 기능의 변화, 무통성 갑상선염, 산후갑상선염이 대표적이겠고요. 갑상샘 혹질환으로는 95%는 양성결절, 그리고 5%는 수술을 요하게 되는 암으로 진단되게 됩니다. 그 외 혹질환을 의심하게 하는 단순 갑상선 고이터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갑상선이 커져 목이 부어 있지만 내부에 혹은 없거나 기능에도 이상이 없는 경우인데요. 추후에 갑상선 기능의 변화나 혹 질환이 더 발생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면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이겠습니다. 갑상선은 갑상연골의 약 2-3cm 아래에 위치합니다.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래로 찾아오시는 턱뼈 밑에 몽글몽글 만져지는 게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갑상샘을 의심하고 오시지만 심한 갑상샘 종이 있고 추체엽이 위에까지 뻗쳐 있는 경우 혹은 진행된 갑상샘암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치아, 치주질환,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면역 반응 후에 정상적인 변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상선 질환 증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애매모호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항진증의 증상이 체중 감소인데요. 80-90%의 갑상선 항진증 환자에서 체중 감소가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 젊은 연령에 찾아온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경우 10대, 20대의 환자분들은 마치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것 같은 붕 뜨는 느낌으로
아주 과량의 칼로리를 섭취함으로써 대사가 과잉이 되었지만 그 대사량을 넘어서는 식이 섭취를 통해서 체중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0대, 20대뿐만 아니고 다른 연령대에서도 잦은 회식 등을 겪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체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갑상샘 질환 여성들에게 많이 생긴다고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방송인 서유리 씨가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합병증으로 안구 돌출 현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요. 4번의 큰 수술을 받고 이제는 완쾌됐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원장님,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안구가 돌출될 확률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안구 수술 후 좋은 경과를 이어가는 환자분들이 있으십니다. 해서 순수하게 의사 환자 입장에서 솔지 씨와 서유리 씨의 좋은 경과를 응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갑상선 질환하면 안구 돌출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갑상샘 혹질환 혹은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는 안구병증은 극히 드물게 동반됩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경우도 그레이브스 병의 환자에서 절반 이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갑상선 하면 안구병증 이런 이쿠얼 관계는 형성이 되진 않고요. 또한 심한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의 안구 부종 시 마치 안구병증과 유사한 모습을 외관을 보여주시지만 실제로는 안구병증이 아닌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한 항진증의 증상은 전혀 없는데 반대로 안구병증의 증상만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십니다. 실제로 내과를 찾으시는 또한 항진증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80% 정도에서는 안구병증과 항진증을 같이 치료하고 있는데요. 내과에 오셨지만 항진증은 없으신 경우가 20% 정도에서 있으십니다. 안구병증만 단독으로 오신 경우인데요. 이런 환자분들은 추후 항진증으로 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기능에 대한 추적 관찰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일축성 안구 돌출로 안과를 찾은 환자분들은 70%는 안과 내에서 치료를 다 받으시겠지만은 30% 정도의 환자분들은 내분비 내과로 의뢰를 주셔서 그레이브스 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갑상샘 암이 원장님 진행 속도가 느려서 저희가 흔히 고부기암, 네. 착한 암 이라 불리잖아요. 그러면 작은 갑상샘 암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갑상샘 질환도 심하지 않으면 초음파 검사를 안 받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 한 가지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은 현재 많은 반성 안에서 Patient Preferred Decis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한글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환자 선호도에 따른 결정인데요. 혹이 있으나 진단 안 받고 있는 것이 더 스트레스이실지, 혹이 있어서 진단 받았는데 그것이 암이어서 더 스트레스이실지, 이 환자분마다 그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경우가 더 좋으실지에 대해 환자분께 여쭙고 또한 저희의 권고 안대로의 이 검사와 이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이제 2003년 이후 갑상샘 암 진단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요. 갑상선 초음파와 초음파 유도화의 시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갑상샘 유도암 중에 1cm 미만인 미세 유도암이
60% 이상 진단되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암을 진단받고 일찍이 수술하셔서 암으로부터의 해방감을 얻으시기도 하지만 약 1에서 2% 정도에서 겪게 되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서 평생에 걸쳐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셔야 되는 부담감과 때로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오셔서 속이 쓰릴 수도 있는 칼슘제 복용을 평생에 걸쳐서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거북이암, 토끼암, 갑상선 암 안에서도 두 가지의 모습을 띠는 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갑상선 초음파라고 하면은 심장 진단에 있어서 이 의사가 내미는 청진기와 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건데요. 예를 들면 방사선 진단 장비 같은 엑스레이, CT 같은 경우는 방사선 조사가 있지만 초음파 같은 경우는 방사선 조사 없이 인체에 해가 없는 검사이므로 비용적인 부담만 없다면은 실시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께 해가 되는 일은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 해가 안 되는 검사를 통해서 혹이 발견되었을 때 위치가 괜찮은 혹인 경우에는 1cm가 안 되는 갑상선 유도암으로 진단되면 적극적 추적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미루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될 것은 반대로 기도, 식도, 혈관, 피막의 침범이 우려되는 위치 혹은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갑상선 유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수술을 미룰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위치가 안 좋은 갑상선 암인 경우에는 수술을 반드시 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전에 이제 증상이 있는, 증상이라 함은 쉰 목소리, 그다음에 만져지는 혹, 경부의 불편감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미루지 않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갑상샘 질환을 앓는 분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흔한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흔하다 보니까 그냥 증상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죠? 네, 잘 달래다가도 갑작스럽게 불이 켜면 무섭게 다가올 수 있는 병이 되겠는데요. 특히 갑상선 항진증의 급성 악화를 명명해서 갑상샘 중독 발증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고열, 그리고 불안, 초조, 안절부절 못함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료실을 찾아오시고 나면은 보통은 응급실로 리퍼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내과적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되고, 저칼륨 혈증으로 인한 하지마비, 심장마비에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사망률은 약 10에서 75% 정도로 조기 치료를 통해서 사망률을 10%까지도 낮출 수 있고, 조기 치료가 들어가지 못하면 사망률이 75%까지 높아질 수 있는 응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갑상샘 항진증 약제의 부작용인데요. 항갑상선제 복용 시 대부분의 부작용은 가장 흔한 가려움증입니다. 항히스타민제 한 알 정도면 대부분 조절이 되시는데요. 그렇지만 무서운 부작용도 반면에 있고요. 이런 부작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백혈구가 떨어지는 무과립구증입니다. 무과립구증의 경우 역격리가 필요하고 고열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약제를 처음 진단받고 복용하시는 분들께 혹시 경부 통증이 있으면서 고열이 발생 시 반드시 백혈구 검사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
간 기능 저하 같은 경우는 간 기능 저하는 상당히 많은 수에서 발생하지만 아주 드물게 간 부전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진증 약제의 경우 간 기능 검사도 추적 관찰을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절이 아파오실 때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심각한 관절염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 혹 때려다가 혹 붙였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생긴 혹은 결코 반갑지 않은 존재인데요. 원장님, 혹의 크기가 갑자기 커졌다. 그러면 단순 물혹이 아니라 암을 좀 의심해 봐야 할까요? 네, 단순히 크기가 커지는 것만으로 암을 반드시 의심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크기가 커지는 종괴 증상은 없었지만 검사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던 세 분의 예와 크기가 갑자기 커져 심각한 듯 걱정했지만 수술 없이 비교적 간단히 외래에서 치료할 수 있었던 환자분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건강검진 중에 우연히 발견되어 의뢰되어 오셨고요. 보시면 이 기도 오른쪽 편으로 해서 기도를 침범한 갑상선 유도암으로 진단이 되었던 경우였고요. 이분은 전혀 증상이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또한 인구의 약 50%에서 겪고 있는 식도염 증상의 한 가지인 목의 이물감, 걸리는 느낌 정도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셨던 경우인데요. 이분 역시 기도 침범을 동반한 갑상선 유도암으로 진단되게 되었고요. 수술 후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까지 필요했던 경우였습니다. 또한 43세 여성 환자분이고 증상은 없으셨는데 언니가 갑상선 유도암으로 진단되었던 가족력이 있으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갑상선 유도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은 잘 마치고 잘 치료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요. 24세 여성 환자분 되게 조급하게 찾아오셨던 기억이 아직도 선한데요. 좌측 경부에 급격히 자라나는 통증을 유발하는 큰 종괴가 있었습니다. 3.8cm 정도가 되었었고요. 이분은 크지만 내부 물질이 대부분 낭성으로 쉽게 내용물을 빼내주고 안에 약물을 주입하는 경피적 에탄올 경화술을 통해서 약 6개월 후 이렇게 작아진 모습, 성공적인 치료를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다양한 환자의 치료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이 갑상샘 질환 앓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분은 병원에서 뭐 미역, 다시마, 김 이렇게 해조류를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원장님, 갑상샘 질환과 이런 요오드 섭취 큰 관계가 있나요? 먼저 요오드에 대해서 알아보실게요. 주기율표 17쪽 할로겐족에 속하고 5주기의 고형 원소입니다. 미량 영양소인데요. 주기율표라는 이름만 나와도 머리가 아프신가요? 갑상선 호르몬은 이 요오드를 원료로 해서 생성이 되게 되고 에너지 그리고 발육 촉진을 도와주는 중요한 영양소가 이 요오드가 되겠습니다. 요오드는 적당량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적게 섭취하였을 때 혹은 과량 섭취하였을 때 갑상선에 병이 찾아오는데요. 약 30년 전 세계보건기구에서 약 40%의 환자에서 요오드 섭취 결핍과 갑상선 종의 연관관계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헌들이 무분별하게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요오드 섭취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오드 섭취 충분으로 식이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삼면이 바다여서 해조류를 자주 섭취하실 수 있고 또한 절인 음식을 먹는 식습관이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요오드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일 섭취 권장량으로는 성인은 150 마이크로그램, 임신 수유 중에는 250 마이크로그램으로 다소 늘어나는데요. 이 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가늠이 어려우실 건데요. 손톱만큼의 다시마에 열흘 정도 필요한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다고 아시면은 다시마 덩어리 그리고 미약, 해조류 등을 고형 상태에서 그대로 섭취하시는 것은 절대로 과량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요오드 섭취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활 습관 교정에 대한 말씀은 금연이겠습니다. 앞서 항진증의 위험 인자라고 꼽아드렸는데요. 항진증과 연관된 안구병증에서는 그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흡연자에서는 비흡연자의 20배의 위험을 갖고 과거 흡연자에 포함 시에도 8.9배나 더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흡연 중인 항진증 혹은 항진증 안구병증 환자분들께는 금연을 반드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시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사물이 2개로 보이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운동,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는 아주 심각한 증상이 되겠는데요. 이런 복시의 빈도도 금연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금연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진증과 당뇨병을 동시에 앓으시는 환자분들이 더러 있으신데요. 당뇨병의 경우도 비흡연자에 비해서 2배의 사망률을 높이는 것이 흡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금연에 대한 권고를 드림으로써 건강 생활을 계속 이어가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자도 피곤하고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혹은 감소 같이 몸에 어떤 특정한 변화가 나타난다면은 갑상선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꼭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범어 샘편한내과 송인우 권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